안녕하십니까. 예. 세무사 상법을 맡게 된 장원석이라고 합니다. 예. 일단은, 세무사에서 상법 시험을 보는데, 일단 회사법만 일단 보죠. 그리고, 주로 조문 위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회사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회사법의 구조에 대해서. 예. 물론 회사법은 이제 상법 안에 있는 이제 하나의 파트예요. 예. 자, 회사법 안에는 이제, 총칙, 그러니까 회사법을 이렇게 꿰뚫는 하나의 그 법리를 모아놓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총칙이죠. 예, 총칙. 그 다음에 회사를 설립해야겠죠. 예. 그 다음에 설립하고 나면 회사에 이제 기관들이 있습니다. 회사의 기관들이. 첫 번째, 주주총회. 두 번째, 이사회. 그렇죠? 예. 그리고 세 번째, 대표이사. 이렇게 주식회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그 업무를 일단 집행하는 기관, 그러니까 대표이사 있는데 대표이사를 이제 도와서 업무 집행에 참여하는 이제 이사. 그리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는 감사. 이런 것들도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뭐 회사가 이제 마감하면 이제 그런 청산 절차를 일단 거치게 되죠. 예. 그래서 일단 대충 회사는 이런 식으로 일단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도 이제 요거에 맞게끔 이제 그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지금 하는 거는 이제 그 세무사 1차 시험에서 중요한 거 위주로 이렇게 좀 다루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나눠드리는 교재는 제가 갖고 있는 그 상법 교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이제 그 뽑은 겁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회사법 통칙에서 자, 제1점 회사의 개념 해서 제1번 회사의 개념 요소. 회사가 뭔가요? 회사는요. 예, 회사는 영리, 사단, 법인이라 해요. 영리성, 사단성, 법인성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회사는 가지고 있어요. 영리는 말 그대로 영리를 추구하는 거죠. 예. 그리고 사단이란 말이 뭘까요 이게? 사단. 사람이 모여 있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그 일상적 용어로 바꿨으면 뭐 일종의 뭐 집단, 뭐 단체, 예, 단체. 단체란 말에 가깝겠네요. 예. 근데 누가 모여 있는 거야? 누가? 응? 회사라는 건 누가 모여 있는? 여기서 이 단체는 누구의 단체냐면 쉽게 말해서 출자자. 그러니까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되겠죠. 그렇죠? 네, 잠깐만.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하나의 법 기술입니다. 네. 살아있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법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살 때, 예, 살아있는 사람이 물건을 살 수도 있지만, 어떤 단체가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인과 법인이 있는데, 막말로 진짜, 예.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물건 사는 건 되게 이상한 게 아닌데, 이 법인이 물건 사는 건 우리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단체가 이렇게 물건을 살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법적인 기속 주체가 되게끔 그러니까 뭐 되게 어떤 법을 운영하는 데 어떤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회사라는 것은 영리, 사단, 법인을 얘기합니다. 예, 영리, 사단, 법인.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자 회사에 의해서 그 다음에 상법상의 회사는 상사회사하고 그 다음에 민사회사가 있어요. 예. 상사회사, 민사회사.
다른 건가요? 예, 조금 다릅니다. 예, 조금 다른데 결론적으로 그 법적 효과를 그러니까 상법이 적용돼서는 두 개 다 같아요. 자, 상사회사, 민사회사. 도대체 뭐가 상사회사고 뭐가 민사회사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그 세무사에서는 상총을 안 배우죠. 예, 이 부분은 상총을 봐야지 좀 알 수 있는데 그래도 회사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예. 상사회사라는 건 뭐냐면 보세요. 기본적 상형이라는 게 있어요. 예. 요거는 상법 46조에 나와 있습니다. 22개의 상행위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매매, 임대차, 뭐 도급, 뭐 등등등등등등, 예, 모두 22개. 법에서 정해놓은 그런 상행위들이죠. 요거를 주된 영업을 하는 회사가 바로 상사회사예요. 그 민사에서는요. 민사에서는 기본적 상행위 요거 이외의 행위를 영업을 하는 회사가 바로 민사회사입니다. 이거 이렇게 왜 만들어놨을까요, 이거?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직업이 생기게 되죠. 예. 그런데 지금 보시면 46개가 어떻게 보면 22개가 대표적인 그런, 직업군이 되는데, 그거만으로는 이제 이 상법이 적용하는 게 좀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보충적인 개념으로 민사회사라는 걸 만든 겁니다. 자, 민사회사가 뭐라고요? 기본적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을 하는 회사가 바로 민사회사입니다. 상사회사는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을 하는 회사죠. 요거는 이제 좀 뒤쪽 가면 한번 나옵니다. 이 상행위 다룰 때. 예, 그때 한번 보시고. 예.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국회사라는 게 있는데 외국회사는 상법전에 일단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상법상 회사는 아니죠. 상법이 적용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 중요해요. 외국회사는 상법상 회사는 아니지만 우리 상법이 적용된다. 다음에 영리 사단법인에서 영리입니다. 영리는 영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영리를 추구하는 거겠죠. 예, 영리를 추구. 영리를 그냥 추구하는 뿐만 아니라 회사는 뭘 해야 돼요? 회사는 이익을 분배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예, 영리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이익을 분배. 누구한테 분배? 누구한테? 누구한테 분배할까요? 주식회사 예를 들면, 주주한테 분배하는 거죠. 그렇죠? 주주는 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출자자들이죠. 그렇죠?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배를 해줘야지 그게 바로 회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회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가 있어. 서울시가 만약에 장사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영리를 일단 추구하는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회사인가요? 그건 아니죠. 왜? 영리 추구한 다음에 이익을 분배해야 돼요. 그렇죠? 예. 이걸 누구한테 분배해야 되겠죠? 서울시가 회사가 되려면 서울시를 구성하는 누구? 공무원이 아니라 서울시 시민들에게 이익을 분배해야지만 이제 서울시가 회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전에는 회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요걸 이제 서울시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서울시는 회사가 아닌 거죠. 알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법인성. 자, 회사의 개념 요소의 법인성. 법인격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법인에서 얘기했지만 법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법 적용에 있어서 정말 편리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살아있는 사람만 갖고 이제 법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체가 만약에, 그렇죠? 단체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근데 그 단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10만 명이야. 그러면 계약서만 10만 개를 작성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그냥 단체가 그 물건을 소유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한 거죠. 그런 게 바로
법인입니다. 법인. 그쵸? 예. 굉장히 뭐랄까, 어떤 상상적인 그런, 개념적인 장치인 거죠, 이게. 예. 자, 그 다음에 하여튼, 그 다음에 사단성. 이게 옛날에는요, 이게 영리 사단 법인이라 해서 사단이란 말이 우리 그 상법전에 있었어요, 사단. 지금 요거를 근데 이상하게, 삭제를 했어요, 최근에. 그러면 회사가 더 이상, 영리 사단 법인이 아니냐? 그렇진 않습니다. 요걸 삭제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사단이란 것은, 자, 복수의 구성원이에요. 그러니까 복수, 여러 명이 있다는 뜻이죠. 이 구성원은 주로 이제 항상, 우리를 회사할 때 항상 출자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 명의 출자자가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러면, 회사의 본질인데, 그러면, 한 명, 1인 회사, 1인의 출자자, 그러니까 1인 주주, 또는 1인 회사, 이런 거는 그러면, 이런 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네? 이런 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나중에 배우겠지만 회사의 종류에는 모두 5종류가 있어요, 5종류. 그 중에, 물론 이제 한 명 합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 유한회사, 그 다음에, 유한, 책임회사. 이렇게 총 5개가 있는데, 얘들은 1인 회사 인정이 안 되지만, 얘들은 1인 회사 인정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출자자가 한 명인 그런 회사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단성하고 이게 좀 바라는 게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우리 상법에서 삭제를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근데, 사단성이 본질적이죠. 왜냐면 이렇게, 한 사람이 영원히 계속 이렇게 주식을 갖고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중에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성 보고 삭제했지만 일단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한 명 합자 회사를 배우면 알겠지만 굉장히 유치해요. 무슨 말이냐면 주식회사에 비해서 굉장히 원시적인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게 원시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한 명 합자 내부 규정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우리 상법이 다 규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민법에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합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주문이죠. 자, 그 다음에 제2관 1인 회사 봅시다. 1인 회사. 예. 도대체 1인 회사가 무엇인지. 1인 회사는 회사의 출자자가 한 명인 회사를 바로 1인 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우리 주식회사 보면은 조그마한 그런 회사 보면은 되게 많이 있어요. 예. 자, 1인 회사 개념은 일단 개념 봅시다. 개념은 이제 협의료는 회사의 지분 전부가 한 사람에게 기속되어 있는 그런 회사. 이건 알겠죠. 근데 강의 보시면 형식적으로 복수, 실질적으로 한 명.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여기 참 애매하죠. 법학에는 형식, 실질이란 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예, 일단 체크해 두시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놈이 A 회사 주식을 사고 싶어 해요. 모조리 사고 싶어 해요. 모조리. 100% 사고 싶어 해. 그런데, 어떠한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갑이 자기 명의를 못 사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갑이 공무원이나 이렇게 되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얘가 이렇게 이름을 빌리죠. 예, 이름 빌립니다. 예. 그러니까 을 명의로 A 주식회사 주식을 사게 하고 병 명의로 주식을 사게 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갑이 다 돈을 대고 그렇죠? 예. 갑이 어떤 그런 회사에 대해서 야 나한테 주식 팔아 이렇게 청약도 하고
또 회사가 또 갑한테 배정을 하지만 중요한 갑은 항상 뭐예요? 을의 명의 또는 병의 명의 정의면 타인 명의로 이렇게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봅시다. 만약에 자 갑이라는 놈이 타인 명의로 얘가 40%, 얘가 30%, 얘가 30% 이렇게 해서 A 회사 주식을 저렇게 전부 다 보유하게 됐어. 이것은 겉보기에는 을, 병, 정, 남의 이름 되어 있지만 실제는 뭡니까? 실제는 갑이 혼자서 다 소유한 뭐예요? 1인 회사예요, 이게.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이게 그러니까 그거 봤던 형식적으로는 복수에 사원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봐봐요. 을, 병, 정, 그쵸? 네, 근데 실제는 실제는 1인, 그쵸? 갑만이 다 저 회사 주식을 다 보유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요게 그래서, 광의의 의미에서 1인 회사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타인명의 주식 인수라는 걸 배우는데 그때 보면 약간 이렇게 명확해집니다. 예. 자, 인정 여부. 요것도 중요한데, 회사의 종류는 총 5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한 명 합자는 안 되지만 나머지, 그러니까 주식, 유한 책임회사. 이 경우에는 1인 회사를 인정합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시험 잘 나오죠. 예. 자, 그러면 도대체 1인 회사에서, 특히 1인 회사, 그러니까 주식회사에서 도대체 기간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예. 자, 첫 번째. 자, 주주총회 운영상의 하자. 나중에 보면은요, 주주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일단 보면은,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소집 절차가 필요한데, 일단은 이사회라는 데서 그 주총하자 결정을 합니다. 누가 그러면 그 집행해요? 대표가 집행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되게 중요한 작업인데 이게 모든 주제에 대해서 통지, 그렇죠? 네. 우리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사들 보수 주는 회의를 할 거예요. 모이세요. 이 바로 이렇게 통지. 그리고 목적사항. 회의 목적사항이 뭔지 이것도 같이 통지. 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야지 주들이 그걸 보고 이번에 내가 가야지, 이번엔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통지서에는 무엇을 회의할지 이렇게 통지를 해줍니다. 잠깐만요. 아이고. 자, 그래서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주총의 소집 절차라는 것은. 그래서 2대 통모, 그쵸? 예. 일단은, 요 두 문자 같은 게 있어요. 2대 통모. 나중에 보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두 문자입니다. 법학은요, 이렇게 좀 정확성을 위해서 가끔 이렇게 두 문자가 인용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 주총을 소집할 때 이렇게 많은 절차가 필요해요. 이사회 결정하고 대표회사 집행하고 모든 주주 통지하고 또 회의 목적사항도 공고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뭔가 하나가 에러가 났으니까 이사회가 결이 없거나 또는 대표회사가 안 하거나 아니면 모든 주주가 아니라 일부 주주한테만 통지하거나 아니면 목적사항을 통지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집 절차상의 하자. 상의 하자. 문제점이라는 뜻이죠. 문제점. 결함. 하자가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나중에 이게 배우겠지만 주주총회 이 결의에 대해서 다투는 소송이 4개가 있는데 그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1인 회사잖아요. 1인 주주 회사. 그러면요. 이런 하자가 다 어떻게 돼? 다 모두 치유돼요. 치유란 말도 알아두세요. 법학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치유.
무슨 말이냐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치유. 와, 왜 그렇죠? 왜 1인 회사에, 그러니까 1인 주주의 그런 회사에서는 왜 저렇게 주주총회 소집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될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제대로 해도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1인 주주의 뭐예요? 의사대로 될 거잖아. 그렇죠? 판례가 쓰이는 표현이죠. 1인 주주의 의사대로 될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뭐 이런 하자는 결국 진짜 별거 아닌 게 돼버리죠. 1인 주주 입장에서. 그래서 1인 주주 회사에서는요, 이렇게 소입 절차상의 하자가 다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 표현 같은 것도 잘 보셔야 돼요. 거기 주주총회 소입 절차가 일부 흠결 되더라도 1인 주주 이사에 합치되는 이상 유효. 자, 판례 보면 거기 두 번째, 주주가 회사 주식의 98% 소유했다. 이거는 1인 회사 아니죠. 그렇죠? 예. 100%, 그렇죠? 100% 갖고 있어야지. 98% 갖고 있는 건 1인 회사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하자 치유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1인 회사와 이사회 결의하자. 나중에 배웠지만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역시 이사회 결의 거치지 않았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지금 이사회에서 결의가 필요한데 거치지 않았어. 결론 뭐예요? 하자가 치유됩니다. 그렇죠? 요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법상의 문제가. 또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사의 자기거래라는 게 있어요. 응? 자기거래. 자기거래. 자기거래? 누가 누구랑 거래하는 거야, 이거? 이거는 우리 회사법에서 이렇게 말하는 자기는 뭐냐면 이게 회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회사. 이건 민법 이야기라서 조금 복잡한데, 그냥 여러분들 그 복잡한 이야기까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거래는 결국 뭡니까?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예요.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생각해 보세요.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를 할 때 분명히 이사는 저 회사의 업무 집행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둘이 거래를 해? 당연히 이사한테 유리하고 회사한테 불리한 그런 거래가 당연히 많이 발생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 상법이 이사회 승인을 유하게 해요. 그러니까 안 했다. 당연히 그러면 이사의 자기거래에 저 거래에 하자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역시 1인 회사 같은 경우엔 하자가 치유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되게 중요하죠, 그런 거. 거기 판례 보시면, 자, 1인 회사가 아니라, 수인의 회사가 있는 그 회사에서,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채무부담 행위가 398조가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조문이에요.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채무부담에 대해서 사전에 주주전원의 동의 밑줄, 주주전원에 동의했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1인 회사하고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그렇죠? 있다면 유효하다. 그렇군요. 그 다음 판례 보세요. 이것도 잘 나옵니다. 자, 실질상 1인 회사의 소유 재산을 그 회사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 밑줄. 1인 주주가 처분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회사 재산을 함부로 이렇게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영업용 재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보겠지만 주주총회 일반 결의도 아니고 특별 결의. 굉장히 까다로운 겁니다. 이게 특별 결의 필요하다고 이게. 근데 그러한 결의조차 필요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죠? 판례의 태도는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자, 곧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대치되는 것 밑줄, 대치되는 건 대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재산이 회사의 유일한 영업 재산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쵸?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1인 회사에서는 이런 사법상의 거래들은 다 뭐예요? 다 일단 어떠한 하자 발생에서 일단은 다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는 굉장히 쉽죠. 그 다음 형사 책임입니다. 그러면 1인 회사가 지금 특히, 그러니까
지금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보세요. 주주라는 사람들하고 또 나중에 보겠지만 이사, 회, 대표이사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업무 집행 누가 해? 얘들이 해요. 회사의 업무는 얘들이 하고 이 업무를 감독하는 게 물론 감사도 있지만 주주가 이 업무를 또 감독하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보면은 1인 자 그러면 1인 주주이자 만약에 대표이사가 보통 1인 회사 같은 경우는 조그만 회사 많기 때문에 1인 주주이면서 이렇게 대표이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 지위를 같이 겸하고 있죠. 얘가 근데 회사 재산을 횡령을 했어. 횡령 여러분 뭔지 아시죠? 형법상의 범죄입니다. 예. 그러면 역시 이것도 이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까? 하자 치유돼? 그렇지 않아요. 이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1인 주주를 하더라도 하자가 치유가 안 됩니다. 그렇죠? 처벌받는 거지. 그러니까 사법상의 어떤 행위들은 뭐 1인 주주 솔직히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형사적인 건 안 돼요. 판례에 의하면 횡령, 그다음에 배임 둘 다 성립을 합니다. 그럼 어느 경우에 횡령, 어느 경우에 배임이 성립하는지 여러분이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형사 책임은 진다. 하지만 민사적인 부분은 다 뭐예요? 하자가 치유된다. 그거만 알면은 여기 문제 푸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예. 그리고 중간에 거기 1인 회사 이사의 결의에서 그 전원총회라는 표현 있죠? 전원총회. 모든 주주가 다 나와서 출석한 그런 총회가 바로 전원총회예요. 예.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주주가 정말 다 나올 수 있습니까? 예? 솔직히 힘들죠. 주주가 다 나와서 다 그 모든 자리를 찾아오는 거 쉽지 않아. 하지만 1인 주주가 만약에 그 주총에 출석하면 그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전원총회로서 일단은 성립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전원총회라 말아주세요. 그래서 1인 주주가 주총에 출석하면 전원총회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군요. 그래서 1인회사 지금 배웠습니다. 1인회사 보면은 자 거기 뭐 협의 항의 그다음에 인정 여부 그렇죠? 그다음에 기관 운영과의 관계, 사법상의 문제와 어떤 형사적인 문제 이런 것들 굉장히 시험이 잘 나오고 그렇게 또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요. 또 이 부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3가 법인격 부인론. 야, 이게 뭐예요? 법인격 부인론? 말도 참 약간 좀 무시무시하죠? 예, 법인격 부인론. 저기서 말하는 부인은 남편 부인할 때 부인이 아니라, 아니요 할 때 그 부인이죠? 아니요. 그래서 법인격 부인론. 법인격을 왜 부인해? 국가에서 인정한 아까 얘기했죠? 그 법 적용에서 굉장히 그 편의적인 제도인데 왜 이걸 부인할까요? 이런 겁니다, 이게. 자, 볼까요? A라는 놈이, 갑이랍시다. 회사는 ABC, 사람은 갑을병, 이게 원칙입니다. 자,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진짜. 갑이라는 놈이 이렇게 A 회사에 회사예요. 1억 원 채권이 있어. 요 표시가 요렇게 그러면은 이쪽이 채무자, 이쪽이 채권자예요. 예. 화살표 방향이 1억 원 채권이 있어. 돈 달라고 해. 회사가 뭐라 그래요? 야, 돈이 없어. 회사가 돈이 없대. 회사가 돈이 없을 수 있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되면요, 얘가 소송 제기해갖고 이겨도, 그러니까 승소해도 뭐 이렇게 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으니까 참 갑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죠. 예. 그러니까 소송이 이겨도 그쪽에 재산이 있어야지 그거를 또 이렇게 압류를 해서
그걸 환가해서 이렇게 내 거를 가져올 수 있지. 돈이 없으면 참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피소, 그러니까 소송을 당할 것 같으면 재산을 빼돌리잖아.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같은 소송을 해봤자 지금 이겨봤자 소용이 없어. 왜? 집행할 재산이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을이라는 놈이 이 회사의 주주예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갖고,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 이상. 지배 주주라는 표현을 우리가 종종 써요. 근데 회사 주식의 30%가 일단 넘게 갖고 있으면요. 회사의 모든 결정을 이 주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나중에 보겠지만 주총의 보통 결의, 특별 결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30%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이 주주가 이 회사를 마치 자기 것처럼 운영해. 무슨 말이냐면 회사의 재산인지 얘의 재산인지 헷갈려. 또 회사의 업무인지 을의 업무인지 헷갈려. 뭐예요? 판례가 쓰는 표현인데 혼용. 도대체 A 회사 재산인지 을 회사의 재산인지 A 회사 업무인지 을 회사 업무인지 헷갈려. 그러니까 회사를 자기 회사처럼 그냥 개인 회사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거죠. 예.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퀴즈. 갑은 지금 을에 대해서 1억 채권이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요거 이렇게 이러는 게 없다고 하고 이제 이렇게 돈 달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 갑이 A 회사에 갖고 있는 그런 1억 채권을 대해서 그냥 을 보고 야 돈 줘. 너 여기 지배주주니까.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렇죠? 회사의 인격하고 사람의 인격 다르잖아. 그렇죠? 예. 그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인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가입자에서는 A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갖고 을에 대해서 집행을 못하는 거죠, 당연히. 왜? 인격이 다르니까.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예. 이게 상식이죠. B가 A한테 좀 빌려줬어. 당연히 A가 B한테 소송하겠지. A에 이렇게 B의 친구 C가 있어. 얘한테 이렇게 청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당연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너무한 경우 있어. 너무한 경우. 무슨 말이냐면 금방 얘기한 요 상황. 요 상황. 재산과 업무가 혼용이 발생해. 누구 건지 몰라. 그런 경우에는 좀 여기 A 회사 일정 부분의 법인격을 찍고 그 배후에 있는 이한테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법인격 부인론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진짜 이렇게 회사나 개인 주주의 재산에 대한 혼용 또는 업무에 대한 혼용이 이렇게 발생하면 이렇게 A 회사 배후에 있는 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고 또 집행을 하면 얘는 당연히 돈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입자에서는 만족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법인격 부인론입니다. 예. 저거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거죠. 아주 예외적으로 이렇게 법인격이 다른데 다른 놈한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놈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인정하기가 상당히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네.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요건과 효과라는 게 있어요. 우리 법학에는. 그래서 요건 요러한 것을 충족하면 이런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 저 요건과 효과 나와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불법 행위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불법 행위. 그래서 갑이 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가해 행위를 했어. 네? 가해 행위를 했어. 그럼 을은 갑한테 무조건 불법 행위에 기한 손배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지금 법이 정한 그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야, 너 깸값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를 들어서 요건 보면은 불법행위 요건 보면 예를 들어서 고의, 과실. 그러니까 갑한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고 또 갑이란 놈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책임 능력, 자신의 행위가 지금 어떠한 불법 행위, 어떠한 지금 행위고 자기 행위가 지금 상대방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책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말로 또라이가 아니면 돼요. 또라이가 아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저런 행위가 위법해야 돼요. 그다음에 저 가해 행위와 손해가 가는 인과관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했죠. 그렇죠? 이렇게 요건이 까다로워. 고책, 위인선 이렇게 요건이 충족을 해야지만 이제 을이란 놈이 갑한테 야 깽값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일반인들이 굉장히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변호사를 많이 선임해서 그렇죠? 법정에서 이제 판사한테 들이대는 거죠. 예. 알겠습니까? 요건과 효과란 말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법인격 부인론은 일반 사법 체계와는 상당히 그 예외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알겠죠? 예, 그다음 봅시다. 자, 법인격 부인론의 인정 여부 해서 일단 우리 판례는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저런 게 너무나 많아요. 예,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이 여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하다 보면 좀 이게 일단은 사업하는 사람은 일단 무조건 돈이 없어야 돼. 그렇죠? 예. 예. 대신 돈을 땡겨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렇죠? 왜? 최악의 사태에 만약에 자기가 집행을 당할 때 한 푼도 없어. 배째라 나갈 수 있잖아. 하지만 난 능력이기 때문에 돈을 언제든지 땡겨올 수 있어. 이렇게 뭐 보통 많이 하죠. 예, 그렇게. 예. 자, 인정 근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 신의칙설 내재 한계에서 진행합니다. 자, 판례는 신의칙설. 우리가 판례가 얘기하는 신의칙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신의성실 원칙이라는 뜻이에요. 신의성실 원칙. 뭐 그딴 식의 원칙이 다 있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민법 2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 아니 뭐 저 법화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그런 의무를 행하는데 웬 신의칙? 참 그러니까 듣기 좋으란 얘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신의칙이라는 게 그렇죠? 이게 이제 그 판례가 이거 인정하는 근거가 뭐냐면 신의칙이에요. 근데 막말은 뭐야? 너무한 거 아니냐? 예. 너무하다. 해도 너무한 거죠. 예. 그럴 때 그때 이론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판례가 봐갖고 그러니까 판례가 본다는 얘기는 이제 판사가 봐갖고 이제 야 이거 좀 너무하다 진짜. 정말 이 이놈이 이거 얘는 한 뭐 그냥 1000억대 재산 가고 맨날 저기 KBM 먹는데 회사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 돈이. 그리고 뭐 회사 재산 회사 돈인지 막 자기 돈인지 막 구분 안에 막 쓰고 있고 업무도 애매해. 도대체 누구 건지. 그런 경우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판사가, 이거 좀 이게 법인격 부인론, 을 적용해서 여기서뿐만 아니라, 야, 너도 책임져.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인정 근거와 신의칙이에요. 예. 신의칙 뭐라고? 다른 말로? 너무한 거 아니냐. 예, 그런 겁니다. 이게 신의칙 이론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거기, 자, 배우자 아니에요. 배우자, 여기. 주주. 배우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 원칙이잖아. 왜?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이 부정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원칙을 계속 고수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한 게 아니냐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신의칙 원칙이 위반되는 법인격이 남용이란 말도 같은 말이에요. 신의칙과. 예. 그래서 심의, 정의와 형평, 그렇죠. 예, 이런 말들. 예. 이게 무슨 이론입니까? 정의와 형평이 이론이야? 정의와 형평 이런 건 이론이 아니죠. 이거는 하나의 뭐예요? 구체적인 사정을 봐갖고 그때그때마다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심의, 정의와 형평이 하나 허용할 수 없다. 결국 뭐예요? 배우자의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 그렇죠? 예. 자, 드디어 요건 나오네. 저 요건. 와, 요건도 보시면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두 가지가 있죠. 예.
우리 민사법에서 굉장히 많이 나눈 그 요건의 형태입니다.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정말 객관적인 어떤 그런 요건들이에요. 근데 주관적 요건이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주관적 요건이라는 것은요, 주관적이야. 야, 그 사람은 너무 주관적이야. 그때 주관하고 좀 비스무리한데, 이거는 뭐냐면, 그 행위를 행한 사람의 인식, 인식의 문제예요. 인식의 문제. 아까 잠깐 얘기했던, 뭐, 고의가실할 때, 그 고의가실이 바로 이 주관적인 인식의 한, 예죠. 그쵸? 예. 일단은 자, 일단 봅시다. 일단, 객관적 요건 해서 보시면, 거기 보면은, 뭐 형태 요건, 공정성 요건인데 요 말들은 참 어렵죠. 근데 이런 걸 굳이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회사가 지배 주주의 개인 기업처럼 운영된 상태 또는 그 주주가 그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그 회사가 개인 기업인 것처럼 운영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럼 주관적 의도 이게 뭐예요? 주관적 의도 뭘까요? 응? 내가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지배 주주, 그러니까 그 주주가 이렇게 내 법인격을 내가 남용하고자 하는 의도. 요게 바로 주관적 의도예요. 주관적 요건, 그렇죠? 예. 내가 법인격 남용할 거야. 이 법 체계에서 진짜 왜 인격이 다르면은 어차피 나한테 집행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 의도가 과연 근데 중요한 건 필요한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결례 있지만 통설적 입장, 그러니까 다수설적 입장은요 요거 필요 없대.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이 의도가 남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필요 없을까요? 보세요. 이 의도가 보세요. 이게 법인격을 남용하고자 하는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법인격이 남용하고자 하는 의도. 이거 입증하는 게 쉬울까요? 응? 이거는 막말로 진짜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 이거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법정에서 머리를 갈라봐야 돼. 네? 머리도 많이 갈라봐야 돼. 의도까지 하려면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요구하잖아요. 네? 요건을 요구하면은 지금 그러면 원고 입장에서는 객관적 요건도 입증해야 되고 주관적 요건도 입증을 해야지만 법인격 부인이라는 효과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요구하게 되면요 너무 어려워져요. 네. 거의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그 다음에 당연히 효과도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관적 요건, 그러니까 남용하고자 하는 의도, 요거는 그러니까 다설에 의하면 학자들, 요거는 빼. 객관적 요건, 그만 봤던 그런 개인 기업처럼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상태, 또는 기업을 형해란 말보다는 이제 개인 기업처럼 이용하는 상태. 요거는 객관적이잖아. 저는 보니까 지회사가 아닌데 저렇게 저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자기 회사 자기 기업 하여튼 자기 개인 기업도 아닌데 마치 자기 개인 기업처럼 막 그냥 들었다 놨다 하니까 그런 거는 객관적인 그런 상황이잖아. 그런 걸 입증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주관적인 이런 남용하고자 하는 의도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걸 뺍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입증하면은 법인격 부인론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 법인격 부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근데 판례가요. 물론 판례도 이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요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에 요 주관적 요건을 요거를 요구해요. 예,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죠. 그렇군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주관적 요건을 요구합니다. 그 예외적인 경우가 그만 보겠지만 이제 모자회사 사안이에요. 모자회사. 모자회사 뭐예요? 모자회사? 응? 어느 회사의 주식이 얼마? 50%를 초과해서 주식을 보유하면 초과입니다. 초과.
초과해서 보유한 회사를 모회사, 그 상대방 회사를 자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모자회사. 요 사안에서 지금 우리 판례가 이 법인격 부인론의 주관적 요건을 요구했습니다. 자, 볼까요, 한번? 이 판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거기 주관적 요소 학설, 분류설, 이통설이고, 판례 보시면, 친자회사, 모자회사입니다. 자. 상호 간에 상당 정도의 인적, 자본적 결합관계 존재. 그렇죠. 왜냐하면, 어느 회사 주식을 51% 갖고 있다는 것은 완벽하게 지금 모회사, 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 30% 이상 갖고 있어도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고. 근데 50% 초과하면 완벽하죠, 존재하는 것이 당연함으로 1번 동그라미 자회사의 임직원 누구냐면 임원, 임원은 이사, 감사, 직원은 피용자들이죠. 하여튼 이자들이 모회사 임직원 신분을 겸유, 그렇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있다거나 또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해서 자회사에 대해서 강한 지배를 가지거나, 자, 강한 지배를 밑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가진다거나 자회사의 사업 규모가 확장되었으나 자본금의 규모가 그에 상하여 증가하지 아니한 사정. 자본금이라는 말은 나중에 우리 배웁니다. 일단 이런 말들 체크해 두시고 하여튼 이런 사정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법인격이 남용되는 경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좀 심한 거 아니야? 판례는 아니랍니다. 왜? 어차피 모자회사는 아까도 봤지만 상당 정도의 인적 자본적 결합관계. 그러니까 어차피 모회사는 자회사를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요 정도 지금 신분의 겸유 또는 회사에 대한 강한 지배력 또는 자본금의 규모 확장됐으나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은 이런 사정만으로 법인격이 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적어도 뭘 필요한데? 거기 보시면 자회사가 동그라미 네 번째.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그렇죠? 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빠가 밑줄. 완전한 지배력. 강한 지배력은 기본이야. 모자회사. 근데 완전한 지배력. 어느 정도 완전한 지배력이야? 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정도. 그러니까 거의 유명무실한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요구하며, 자, 구체적으로, 판례가 설시합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돼야지 완전한 지배력인지,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거래 활동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이게 바로 혼용. 그 판례는 혼용이라는 표현을 잘 써요. 혼용이라는 표현 되게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혼용, 거기 동그라미. 그 다음에 등의 객관적 징표가 있어야 하며,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채무 면탈이나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 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밑줄. 회사 제도를 남용하고자 하는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 밑줄. 이것이 인정돼야 한다. 자, 우리 통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관적 의도를 인정하지 않지만 판례도 원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모자회사, 그러니까 친자회사 사안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또 주관적 의도를 인정하고 있죠. 이건 정말 잘 나옵니다. 꼭 한번 체크해 주세요. 예. 자, 적용의 효과. 두 가지가 있어요. 적용 효과. 실체법적 효과와 절차법적 효과. 이것도 약간 어려운 이야기인데 아까 그 사안에서 A라는 놈이 이렇게 아니죠. 갑이라는 놈이죠. 갑이 이렇게 A회사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고 또 A회사 배후에 있는 을 주주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암기하세요. 일단 부진정 연대채무. 이게 뭐냐? 부진정 연대채무. 여러분들 이거 의미를 지금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 연대해서 책임진다. 네, 그것도 부진정.
뭐 진정 부진정 아주 요 의미가 요걸 지금 알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이제 A와 을이 둘 다 이제 연대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오. 그러니까 이론상 값은 A나 을 또는 A, 을 둘 다 청구할 수 있죠. 만약 1억 원이면 여기도 1억 청구할 수 있지. 물론 둘 다 1억 청구했는데 1억 여기도 1억 여기도 1억 그렇게 받을 수는 없어요. 예. 여기서 1억 주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실체법적 효력이에요. 이게. 그러면 절차법은 또 어떻습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1억 청구했어. 그래서 갑이 A 회사에 대해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면 그 을에 대해서는 재판을 청구할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역시 을에 대해서도 역시 재판을 손을 제기해서 역시 승소 판결 받아야 돼. 그렇군요.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는 A에 대한 그 승소 판결문이니까 판결문 그게 집행 권한이라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압류를 할 수 있어요. 그 판결문을 갖고 여기다가 을의 재산에다가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없어요. 따로 또 을에 대해서 이렇게 승소 판결문을 얻어야지만 을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절차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결국 비록 실체법적으로 지금 A와 을이 갑의 채무자, 연대 채무자를 하더라도 소송은 또 따로따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공동 피고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조금 어렵죠, 여기가? 그리고 실체법적 효과와 관련돼서 지금 여기 아까도 그림을 그렸지만 이렇게 그렸잖아요. 찍고 들어가. 이거는 뭐냐면 A 회사의 법인격을 완벽하게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박탈하는 게 아니라 저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만 부정하는 거죠. 그렇죠? 박탈이 아니에요. 박탈. 알겠습니까? 절차법적 효과가 어디 나오죠? 기판여, 집행여 이런 표현은 그냥 있다는 거 말아두세요. 그래서 이것이 회사에 대한 집행권으로 주주의 재산에 대해서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럼 결국 뭡니까? 양쪽에다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 거기 보세요. 즉 법인격이 부인된다 하더라도 채권자 회사에 대한 승소 판결 기판력이 지배주주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적용 범위에 대해서 일단 보겠습니다.